200명, 300명 이번에 사람 자르는 게 어딘지 잘 보시면 인공지능 사업부에 사람 잘렸어요. 테슬라가. 인공지능 더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라벨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라벨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에 나 잘했어, 연산 잘했어, 정답 딱 태극 쳐주는 게 라벨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인형 눈깔 붙이기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네.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줬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10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0명한테 고정비를 주면서까지 데이터 레벨링을 시킨 거죠. 근데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도대체 1000명을 해결될 게 아니다. 그때부터는 오토 라벨링. 오토 라벨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르며 인공지능은 중요한데 왜 사람을 잘라낼까? 자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사람을 내치는 경우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어가는 과정들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 산업에서도 우리가 계속 눈을 뜨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LG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삼성이 로봇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차세대 먹거리 로봇을 지정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바라볼 때, LG를 바라볼 때, 현대차를 바라볼 때 기존의 인더스트리뿐만이 아니라 새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을 빌드업하고 확장하는지도 저희 꼭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로봇 이야기, 로봇 전문가 한 분과 함께 로봇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거의 리서치계의 로봇이라고 봐야죠. 이거. 거의 로봇처럼 일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분과 함께 할 거고요.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센터장이 웬 로봇? 로봇처럼 일하다 보니까 로봇이 농담이고요. 아마 신과 함께 방송을 끝까지 쭉 보셨던 분들은 2019년도에 처음에 제 기억에 유튜브 우리 했었잖아요. 네. 유튜브 할 때 그때 보이는 팟캐스트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동영상을 좀 삽입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마 처음 유튜브를 아마 본격적으로 한 게 제 방송이 아니었었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뭐 동영상을 삽입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PT 자료하고 다 띄운 게 아마 첫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초 아니에요, 그게? 제가 자료를 4월에 썼으니까 아마 5월이나 6월쯤 출연하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홍대 지하실? 아니야 여기. 여기도. 예. 여기도 그 골방 같은 데. 맞습니다. 골방에 처음에 카메라 하나 딱 두고 했을 때 거기 문을 철커덕 닫는 순간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잘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고 하여튼 뭐 3% 너무 잘 되셔서 일단 뭐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3%도 많이 성장했지만 로봇 인더스트리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특히 아마 지금 주식시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저 친구 도대체 왜 나와서 생뚱맞게 또 성장주 그것도 주변에 많이 보이지도 않는 로봇이야 하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혹한기가 오면 늘 보면 이제 겨울 양식을 준비했던 분들은 결국 살아나고 아닌 분들은 결국 동사하시더라고요. 이번 아마 혹한기가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특히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펀딩에 실패한 분들 힘드실 거고요. 그나마 또 먼저 펀딩을 받으신 분들은 또 그 식량 가지고 또 겨우내 잘 버텨내실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또 순기능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테크노믹스라는 이제 조어를 만들었던 이유가 테크놀로지가 이코노믹스를 견인한다 이런 뜻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예전에 윈텔 효과가 뭐 옛날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당시 막 힘들었던 상황에서 구세주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제 모바일 혁명이라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8년 9년도에 혹한기를 또 버텨내는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 결국 퇴로 탈출구가 어딜까라고 고민하면 또 역시 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더 쓰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또 혁신적 기술이 또 아마 탈출을 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만들어야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뭐 순서는 좀 이제 만약에 로봇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또 약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실제로 뭐 이제 투표를 했는데 로봇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도입해서 로봇을 억제할 거냐라는 투표를 했는데 80%가 반대를 했대요. 억제하면 안 된다? 네. 일단 인더스트리부터 키우고 나서 규제하자.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저번 인더스트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로봇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라고 보면
일단 기술적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우리 제가 한번 볼게요. EV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핫했죠, 그죠? EV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모터 돌려야죠. 근데 모터가요, 테슬라가 카본 슬리브드 로터라 그래가지고요, 회전자하고 고정자하고 사이에 카본으로 감았는데 네. 0에서 100km까지 한 3초 걸렸던 자동차가 1.9초로 굉장히 속도가 당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모터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BMS라고 해서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기술도 계속 진화가 되고 특히 테슬라는 OTA라고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가지고 얘를 컨트롤해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화학 물질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노화가 돼요. 이런 것들은 타임리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인버터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충전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기술들이 전기차로 인해서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큰 축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인지 판단 제어에 관련된 것들이 많을 텐데 일단 비전 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울트라소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AI입니다. 오늘 그렇죠. 드린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데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AI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AV 쪽에는 뭐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 로봇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가 결국은 로봇의 토양을 잘 다져왔다 3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술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밸류를 많이 줬던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큰 변화다라고 좀 생각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 로봇을 더 로봇답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기술적인 이런 변화는 계속 있어 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부분인데 최근 들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 공급망 이슈죠. 공급망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밸류 체인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기술을 보게 되면 하위 기술은 중국, 상위 기술은 미국 쪽에 있었는데 벤더를 보면 예를 들면 4차 벤더, 3차 벤더, 2차 벤더, 1차 벤더, 완성품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었죠. 예. 그래서 밑에서 부품을 만들어주고 위에서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런 분업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됐냐면 패권 전쟁 때문에 G2 패권 전쟁이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잘 보면 분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밑에 밸류체인의 하단이 없네요. 중국에 있는데 확 잘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쇼어링이라고 있죠. 그죠? 제조업 회귀해라 미국으로. 80%의 미국 기업들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저희가 자동차에서도 메이드 인 USA가 되려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산 부품이 몇십 프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체인이 미국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공장을 막 짓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하니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그렇죠. 여기는 구인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죠. 반대로 이 밑단에서 생각했을 때는 판로가 막혀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구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청년들만 따져봤을 때 미국보다 중국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러네. 만들어도 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춘 거는 이쪽입니다. 선진국, 예를 들면 유럽도 브렉시트 이후에 동유럽에서 싸게 조달받던 인건비, 이게 인력들이 많이 끊겼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구인난이 심합니다, 영국이. 미국 역시도 트럼프 때 이민자를 억제했죠.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진국들 위주는 결국은 어떻게 이 방법을 모색할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의 필요성은 확실히 느꼈고요.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로보타이제이션이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아마 최근에 기사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사람을 감원했다.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봤을 때는 앞뒤가 뭐가 안 맞아요. 사람을 더 뽑아야 될 텐데. 그렇죠. 더 뽑아야 되는.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는 작년도에 93만 대 정도를 생산했어요. 네.
올해 목표가 150만 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쭉 올라가서 2030년도에 목표가 몇 대인지 아세요 혹시? 2천만 대? 2천만 대입니다. 네. 아, 찍었는데 맞았네. 그런 걸 맞추지? 그렇게 버텨왔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사를 다루시고 테슬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익으셨죠 귀에. 2천만 대면요 지금보다 10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2030년인데 지금이 2022년도예요. 8년 남았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2천만 대면요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의 합의입니다 이게. 그 성장의 가치를 지금 쭉 당겨서 1000슬라가 된 거 아니에요? 1,400슬라까지 갔죠. 네, 1,400조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인데 사람을 잘라낸다. 이건 말이 안 결국은 되지. 뭔가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여기서 아마 무인화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로봇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술적 여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EV, AV에서 얻어진 많은 요소 기술들 특히나 인공지능이 로봇을 로봇답게 하는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회적 요건은 이제 말씀드렸던 공급망 이슈하고 선진국의 리쇼어링에 따른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로봇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딱 비니까. 네, 근데 로봇 얘기한 지가 우리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도. 맞습니다. 근데 뭐 계속 그냥 이야기만 되고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좋은 잘 안 되는 지점이세요. 이유가 뭔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년 전에 로봇 쓰면서 그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주로 드렸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좋은 시대니까 클릭해 보시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처음으로 로봇이 사족 보행이 계단을 오르내려 하고요.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 잡는 정도. 보선 다이믹스. 그렇죠. 보스턴 다이믹스에 이제 스팟 미니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MIT의 로봇 치타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개처럼 생긴 로봇.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백덤블링을 넘네 안 넘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가 제가 신기해서 동영상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니플레이터라 그래서 로봇 팔, 네. 로봇 팔이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짚기 시작한 때가 그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끝에 가서 꽉 누르면 부서지는데 요거 살짝 멈추는 요거 맞습니다. 요게 됐다 그래서 기억력 그게 좋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뭐 이런. 그게 폴스 앤 토크 그래서 센서라 그렇게 돼 그래갖고 굉장히 민감한 센서가 계란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잡는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엔드 이펙터라고 해서 끝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집게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게 3년 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몸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머리입니다. 로봇의 머리. 예, 보스턴 다이믹스도 보시게 되면 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현란한데 막상 내 옆에서 일을 돕지 않느냐. 그게 뒤에서 사람들이 컨트롤러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지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고 제어만 기계가 했던 거죠, 그죠? 일자리를 더 만들고 있구나. 그 로봇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왜 기계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줄지 않았냐면 인지 판단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봇이 진짜 로봇이 되려면 인지 판단 제어를 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안 됐던 이유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건 뇌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저희가 앉아 있는 것도 저희 배꼽 높이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딱 앉기 좋은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문손잡이도 대부분 다 저희 뭐 그렇죠. 배꼽보다 좀 높은 위치. 이게 인간 본위의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로봇은 사족보행 로봇이나 휠타임 로봇이나 다 납작해서 밑에 깔려 있는 로봇들이죠. 그렇죠. 예. 사람하에 안 맞아요 로봇이. 근데 테슬라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옵티머스라고 내놨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로봇이 바로 움직이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좀 투박한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에 맞춰져 있는 모든 환경에서 로봇이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작은 로봇의 몸집에 플러그를 꽂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배터리를 가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려면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배터리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를 딱 보면서도 야 저거 나중에 배낭 백팩을 하나 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배터리로. 왜냐하면 허벅지나 그러니까. 팔뚝에다가 배터리를 넣지 않으면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지 판단하려면 센서 돌려야죠. 배터리도 더 소모 많겠네요, 그럼. 그렇죠. 엄청난 컴퓨터가 돌아가야 될 테니까. 그리고 옵티머스 몸 안에 액추에이터가 40개가 들어갑니다. 액추에이터가 모터, 엔코더, 리듀서 이렇게 달려있는 게 하는 덩어리가 액추에이터거든요. 이게 40개나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될 거예요. 거기다 또 데이터 수집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통신도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로봇의 시대는 앞으로 이제 100년 안에는 안 오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최종적인 저희 생각은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뭐냐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같은 AGI는 모든 걸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ANI, 네로우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그렇죠. 로봇 청소기 아니면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알파고도 마찬가지겠죠. 가동만 두지 뭐. 바둑을 잘 두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통신이 클라우드하고 로봇을 아주 끈끈하게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로봇에 알파고를 딱 접속하면 바로 바둑판 앞에서 그렇지.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바둑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네,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그게. 결국은 통신이 완벽하게 구현되면 ANI, ANI가 다 모여서 AGI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궁극적인 비전이 제너럴 퍼포즈예요. 다목적으로 쓰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게 마치 테슬라 차를 업데이트하듯이 오버디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안마 소프트웨어 50만 원으로 다운 받으면 얘가 오늘 안마를 시작하고 30일입니다 주인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감원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규모의 경제는 또 엄청나게 구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게 좀 있어요.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우리가 2000만 제가 어디 자동차 출신인 건 다 기억하시죠, 그죠? 네. 자동차였는데 테슬라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스페이스X도 우주선을 화성에 띄워야 돼요. 2030년까지 스타쉽을 화성에 내려놓겠다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93만 대 했던 차를 2천만 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근데 캐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캐파라는 게 자동차 30만 대짜리 공장이라는 게 캐파인데 캐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UPH 이게 속도입니다. 뭐냐면 유닛 퍼 아워 1시간에 몇 대가 나오냐입니다.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이 전성기 때가 시간당 73대, 울산 공장이 50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가 예를 들면 지금 울산 공장 50대를 쳐보죠. 일단 사람이 UPH가 빠를까요? 로봇이 빠를까요? 일단 지금은 사람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로봇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곱하기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루에 이 프로님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여기 뭐 그만하려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꽤 되는데 일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 사무실에 왜 앉아만 있겠습니까? 진짜 일 많이 한다 정말 이 프로. 애들 감시하고 뭐 그런 거. 이게 저희가 하루에 8시간이 법정 근무 시간이죠. 예. 그래서 8시간, 그다음에 8시간이 주 야간입니다. 한참 현대자동차 열심히 일할 때가 잔업 2시간, 2시간에서 하루에 10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잔업은 통상임금의 배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하셔도 돼요, 요즘.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 좋아진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투시프트입니다, 2교대. 그 다음에 하루에 이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주 며칠 일하죠? 5일이죠. 김프로님 예전에 6일 다 하셨잖아요, 그죠? 7일 다 했지. 7일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주 5일 근무. 만약 여기 하루만 더 해서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증가죠, 이게? 20% 20% 증가합니다. 4주. 그 다음에 12달이죠.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캐파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30만 대, 50만 대가 결정되는데 로봇이 투입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UPH가 자동차 공정이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프레스, 철판 커팅에다가 퉁퉁 찍어서 자동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웰딩, 용접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접어서 도색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까지는 다 자동입니다. 100% 자동입니다. 현대도. 근데 어셈블리, 의장 공정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뭐 드르륵 네, 하고 그거. 뭐 칵핏 드르륵 하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을 보통 의장 공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어셈블리 라인입니다. 조립. 여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목 공정 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빨라져야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UPH는 다 거기서 막힙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뭐 현대기아에서 노조분들이 결국 야 멈춰 할 때는 사실 그 부분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부. 의장 쪽이. 그래서 이 UPH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로봇을 바뀌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해요 이쪽이. 예를 들면 와이어 하네스라고 해서 전선 가닥도 다 테이핑해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고요. 풀러서 꺼놓고 이걸 어떻게 로봇이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멀로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테슬라를 뜯어가지고 이 스트럭처하고 구조를 맨날 이제 보여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동차를 보신 분인데 모델 X하고 Y가 보니까 로봇 친화적으로 구조 자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 로봇이 만들어내기 쉽도록.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이 막 구석에 넣어서 테이핑해야 된다면 이걸 툭툭 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스트럭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배터리 전문가들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2170 배터리 4680으로 바꾸는 게 물론 워낙 이제 이 밀도도 높아지지만 공정 자체가 수천 다발의 배터리를 묶는 거하고 800개 정도만 묶는 거하고는 공정 자체가 달라지죠. 아 그걸 로봇을 시켜서 묶으라고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 자체가 쉬워지는 거고요. 아마 그 박형근 수석 나와서 워낙 제가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 나와서 아마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뭐냐면 기가 캐스팅 8,000톤짜리 프레스를 가지고요. 마치 뻥튀기처럼 고온 고압으로 쭉 그 얘기 찍으면 하더라고. 네, 펑 튀면서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80개 정도가 되는 부품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리어에 200개 되는 부품을 딱 2개 조각으로 바꾸는 거죠. 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3교대 지금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3교대가 들어가는데요. 실제 지금 현대자동차가 50대지만 테슬라는 지금 95대가 넘습니다. 시간당. 아 뽑아져 나오는 차가 그렇죠. 자동화가 시간당. 많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겠죠. 자동화는 현대차도 많이 돼 있는데요. 이쪽에 로봇들이 투입되는 비중이 일단 높고요. 이 어셈블리 라인을 로봇으로 교체하려는 게 이번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UPH하고 시간. 자 그러면 보죠. 여기 UPH는 예를 들면 지금 95대니까 의정 라인에 옵티머스가 많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네. 한 120대 정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도 크게 올라가죠. 로봇은 하루에 8시간만 일할까요? 24시간 일하겠죠. 그렇죠. 24시간 일하겠죠. 교대합니까? 뭐 한다고 교대를 해요. 그냥 원시프트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죠. 테슬라는 지금 평균 에버리지 샐러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고정 비중의 제일 큰 비중이 레이버 코스트죠. 이거 없어지겠죠. 주 5일 근무만 할 필요 있습니까? 주 7일 근무해야죠. 이것만 따져보셔도 지금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만 대짜리 공장이 거의 4개가 들어갔으면 200만 대 캐파가 됐는데 거의 10배 되겠구나. 이게 200만 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50만 대 공장인데 1분기 18만 대까지 찍어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캐파는 물리적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프로님 기억나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장 짓고 유럽 공장 짓고 러시아 막 터키 막 계속 나갈 때 1년에 공장 2-3개씩 막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표준화되고 매뉴얼돼 있는 공장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바쁜 테슬라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로봇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작년 AID 때 우리는 로보틱스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제 생각에는 이 공정에 대한 매뉴얼을 확정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2천만 대까지 가는 뭐 기가 뭐 어디가 되든 공장을 짓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첫 번째가 2천만 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이 프로세스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그대로 복붙하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스페이스 X가 화성에다가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나사로부터 용역을 받았죠. 자,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라고 그랬냐면 보링, 되게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데인저러스, 위험한 데다가 투입하겠대 우선 로봇을.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는 내려옵니다. 굉장히 협소한 쪽에 로봇을 먼저 투입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셈블리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요.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달에서 예행 연습을 한대요. 근데 기지를 건설했는데 로봇은 숨을 쉬나요? 안 쉬죠. 산소통 다 필요 없겠죠, 그죠? 밥도 안 먹죠. 지금 우주 ISS 우주 용역을 하는 로켓의 대부분의 용도는 거기는 우주선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식량과 산소를 공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이 투입된다면 단순하게 기지 건설하는 정도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2030년에 스페이스X가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선행 단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 로봇을 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9월 30일 날 AI Day 2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원가 경쟁력 갖고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이번에 임팩트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2022년도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정도면 경기도 안 좋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거밖에 못했으면 남은 8년 동안에 어떻게 10배를 더 늘립니까? 지금 왜냐하면 캐파 기준은 205만 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1,800만 대를 더 갖다 붙여야 되는데 공장을 계속 져야 되죠. 그렇죠. 8년 동안에 그러면 약속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허황된 얘기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를 포기 안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로봇화가 이미 그 기가 팩토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그 진전을 계속하면 2030년까지 2천만 대보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캐파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죠. 이제 2016년도를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네. 그 프리몬트 공장을 지을 때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100% 자동화를 얘기를 했어요. 정말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 없이. 네. 근데 2018년도에 공장 지어보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다 로봇 투입해놓고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성문을 썼냐?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게 아까 어셈블리라는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뜯어내고요. 그때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공장을 에일리언 드레노트로 만들겠다. 즉 우주 함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외계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공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실패한 후에도 실패하기 전에. 전에. 근데 실패를 했고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그러면 자기 꿈이 이건 뭐 안 될 얘기가 아니라 계속 로봇에 대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로봇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향후에 만들 공장들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외계인의 우주 함선을 실현할 수 있는 뭔가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장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왕 뭐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또 저 제정신이 아닌 얘기 좀 해볼게요. 옵티머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보셨겠지만 172cm에 57kg의 아이돌 몸매입니다. 보셨죠? 그 로봇 레드 이후에 그 로봇을 이제 내놓으면서 인사이드 로봇은 전부 다 테슬라의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똑같은 FS 칩을 넣고 카메라 똑같이 넣고 해서 만들겠다. 아웃사이드 테슬라는 도조 시스템. 그래서 시간당 초당 110경번을 연산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로봇에. 자, 근데 이 로봇이 왜 이렇게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좀 약간 소름 돋게 생겼냐? 그 두 프로님은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올해라도 살아야죠.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듣고 이 사람 약간 좀 사이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도 아주 미세한 전극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XR 디바이스를 딱 썼을 때 우리 눈으로는 착각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착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 차이 때문에 멀미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다 전극을 가하면 착각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풀다이브라고 해서 완전 몰입형 가상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 타고 쭉 떨어질 때 눈으로는 하고 있는데 몸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뇌가 착각하는 거 멀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뭐 5, 4, 3 나오는 게 멀미 나오는 건 난이도 5예요. 그래서 뇌에다 전극을 가하라는 건데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 그렇죠. 뉴럴링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돼지 뇌에다가요. 조그만 칩, 동전 같은 칩을 꽂아요.
꽂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리 저 뭐라죠? 그 러닝머신에다가 먹이를 딱 놔두고 돼지에다가 딱 이걸 꽂아놓고 달리게 해요. 그러면 먹이를 먹으려고 계속 이 네 다리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때마다 뇌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걸 디지털화 시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요 전기 신호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반대로 뇌에다 전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앞에 먹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달리겠죠. 하든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게 돼지라고 그러면 좀 웃긴데 만약에 전쟁에서 팔을 잃으신 상위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머릿속으로는 내가 없는 손을 계속 움직이고 싶은데 뇌에서는 움직이는데 내 손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매니플레이를 붙여가지고 생각대로 팔이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신호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겠죠. 반대로 그러면 제 팔이 다 있는데 손이 움직이는 거를 뇌에다 반대로 신호를 넣으면 제가 손을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게 풀다이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뉴럴링크에서 만약에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어떤 뇌 작용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리딩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뇌를 읽는다. 그렇게 하면 복사를 해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봇에. 그러면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뭐 고태봉 뭐 옵티2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제 기억을 다 복제를 해다 거기다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로봇은 저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생각도 똑같고 지식도 똑같고. 그러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얻어질 기술이 분명히 어떤 인류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오픈 A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픈 AI. 예. 전 세계 AI 중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던 데가 오픈 AI인데 처음에 공익의 목적으로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요. AI 최고 전문가들을 다 모읍니다. 이게 우리 터미네이터 보게 되면 나중에 뭐 이 클라우드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 그렇기 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다 이걸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결과는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AI, 오픈 AI를 다운시키고 여기 있는 최고 기술자들 누가 데려갔을까요? 뭐 테슬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를 좀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인류 어떤 역사상 인공지능의 큰 접어도 분기점이 되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하고 거기서 파생된 GPT-3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니 테슬라니 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이 지능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PT-3를 만든 게 오픈 AI고 그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테슬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테슬라가 지금 AI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가 된 거죠. 딴 데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뭐 앞서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다른 데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니 뭐 이런 데들도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고 딴 기업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무서운 얘기를 했죠. GTC 2022에서 세컨 웨이브 AI는 로보틱스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AI는 대부분 다 온라인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머물렀죠. 네. 근데 로봇은 이게 디지털 공간이 아니죠. 온라인 공간이 아니죠. 이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디지털, 온라인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중력, 마찰력, 원심력, 관성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전기를 그냥 꽂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800V 이런 충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케이블이. 예. 그러면 매니플레이터를 딱 붙잡고 있다. 매니플레이터 로봇 팔입니다. 얘를 한 1년 동안 붙잡고 있었더니 우리도 왜 무거운 거 오래 들고 있으면 힘줄 자꾸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봇이 중력 법칙을 받고 왜 물리 법칙을 받고 계속 있다 보면 조금씩 처지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한 5mm, 10mm 격차가 나게 되면 꽂아도 안 되겠죠. 꽂힙니다. 그죠? 예. 이게 디지털이 이해 못하는 게 이 물리세계예요. 자율주행도 우리가 약간 곡선도로에서 보면 약간 기울어진 거를 이제 IMU 센서라고 해서 키네마틱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원심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디지털은 그냥 단순 계산인데 물리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기술들은 이 물리 법칙을 디지털한테 이해시키는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 요즘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워낙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빛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플랫폼이에요. 자, 이 차원으로 우리가 카메라가 쭉 보면 그림자가 사물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이 2D인데 이제 AI가 처음 이해하기는 이게 뭐 그림자인지 물건인지 구별이 갑니까? AI 입장에서는 못해요. 이 그림에서 예. 그림자. 그림에서 그림자를 그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라는 건 실체와 2D잖아요. 2D. 그림자를 네.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2D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3D면 입체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 그 AI가 어벙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물체로 인식해요. 물체도 그림자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오토심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사물로 보니까 제거를 해요. 그럼 그림자가 뭔지를 알아야 제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빛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역광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해가 고도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전부 다 연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고요. 피직스라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력 법칙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이 왔을 때 물하고의 이게 수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비로소 물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 이 AI를 집어넣으려면 이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는 디지털에서는 왕이 됐으니 이제는 물리 세계까지 가겠다 해서 만든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프레임워크 이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 중에 아이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 플랫폼 가지고 로봇 회사 다 와. 내가 니네 몸속에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바깥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엔비디아는? 있습니다.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GPGPU라고 그래가지고요. 제너럴 퍼포즈 GPU, 즉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GPU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로 채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왜냐하면 GPU는 병렬이기 때문에요. CPU는 연산이 차례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쫙 되는 거예요. 병렬은. 그래서 얘는 계속 연결할수록 한 번에 연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큰 초거대 AI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하드웨어서부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것들을 AI로 고도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누군가 찾아서 이 솔루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게 다 엔비디아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병원 의사예요. 이걸 뭐 AI로 자동화시키고 싶은데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엔비디아 선생님 하면 왜 그걸 엔비디아한테 가요? GPU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AI를 고도로 처리하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GPU라는 걸 만들어낸 게 엔비디아예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얘들 못했어요. 얘들밖에. 예. 그래서 다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막 도와줬대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럼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알고리즘을 전부 다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삼라만상을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기체 서열 분석.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만들 때 3D로 협업 모델인데요. 누구는 나무만 잔뜩 그리고 누구는 건물만 잔뜩 그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옴니버스라는 데 참 모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걸 전부 다 들어주는 약간 만물 해결사거든데 그 중에 이제 아이작이라는 거고 메트로폴리스라는 그런 것들 만들면서 로봇이 특화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을 보시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삼성이 뭐 근데 연초인가요? 뭐 로봇 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엄청 뛰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삼성이 CS2019, 2022, 4년 동안 계속 로봇을 보입니다. 근데 삼성 테크윈을 한화에 매각하면서 로봇 사업부가 없어졌어요. 삼성은.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왜 삼성이 그러면 지금 로봇에 뛰어들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 분명히 뛰어들 줄 알았는데 안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브레이크가 생겨버렸습니다. 삼성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회사가 다 로봇에 매달린 이유는 모빌리티, 이동부에 대해서는 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거기다가 작업부를 얹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니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방향이 맞아요. 즉 물리세계 디지털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삼성이 안 따라 들어가게 되면 너무 놓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걸 이제 부서를 일단 승격을 시켰죠.
그리고 삼성 종합기술원이나 삼성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난 로봇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 삼성이 자꾸 로봇에 대한 뭔가 꿈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자꾸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봇 우리 미션이야 이거 우리 할 거야 하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크게 세 개의 폼팩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웨어러블 로봇. 요거는 작업장이나 아니면 장애자분들이 입으시면 힘이 생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외골격 로봇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부분하고 모빌리티, 이동부, 작업부 이렇게 세 개에서 삼성이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요. LG는 정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자본제의를 맺거나 해서 로봇에 대한 굉장히 많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 가보시면 로봇 나오는 거 아시죠? 무슨 뭐 돌아다니는 네, 로봇. 안내 로봇.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 LG 겁니다. 그리고 LG CNS가 이제 비상장사긴 하지만 LG CNS가 전 세계 로봇을 안 써본 게 없어요. 정말 로봇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롯이라는 시스템인데요. 로봇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이든지 우리 LG CNS가 이걸 전부 다 컨트롤하게 해줄게. 이게 LG CNS고요. 최근에 초거대 A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LG가 엑사원이라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까지 전부 다 구색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도 로봇 쪽에 출사표를 제법 던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를 계속했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최근 들어 보스다믹스 인수도 그렇지만 2040년대 포트폴리오를 아직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까 테슬라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가시적인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도 로봇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보면 하드웨어에서 최고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문제가 약간 머리가 나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하드웨어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이제 여기에 AI를 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AI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의왕에 로보틱스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분들 다 이쪽에 모여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왔지? 예, 그래. 나이가 좀 많은가? 그래서 이번에 CS 2022 때 MOT라는 개념을 내놓죠. OT, 예. 모빌리티 오브 띵스. 모든 사물을 다 이동시켜줄게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앤 플러그, 뭐 PND라고 해서 플러그 앤 드라이브, 꽂기만 하면 드라이브가 되는 그런 모듈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DNL, 그래서 드라이브 앤 뭐 리프트해서 착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하긴 공정으로 보면은 자동차 쪽 맞습니다. 공정이 로봇이 제일 필요하지. 제일 필요하죠. 제일 필요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에 대한 익스포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한국이 로봇 밀도 세계 1위도 그러니까 자동차 공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죠. 근데 문제는 땅바닥에 딱 박혀 있는 로봇이요. 산업용 로봇은요. 안에 그냥 딱 갖다 붙여놓게 되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해 놓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 로봇이. 그러니까 아무 작업을 못 시키거든요. 매철 해놓고 나서 펜스를 두르죠. 위험, 접근 금지. 이게 법입니다 지금. 근데 하여튼 이동하는 로봇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보틱스 랩이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 거기서 AI도 이쪽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랩스라고 있죠 또. 현대자동차 에어랩스는 뭐 굉장히 IT 출신 중에 훌륭한 분들 많이 모아놓은 애자일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AI,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또 AI 등 교집합,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기술이 좋은 보스다믹스. 이번에 CS 때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큰 마더십 모선에 아까 있던 플러그가 되거나 리프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탁탁 붙어있어요. 알처럼. 그래서 쫙 모선 이동해서 집 앞까지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 리프트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이 노란색 캡슐에 로지틱스라고 탁 써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1층에는 스팟미니. 뭐가요? 사족보행 로봇이 1층에 들어가 있고 네. 2층, 3층, 4층에는 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선이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다 오고 여기 있는 조그만 이제 로지스틱스 십이 쭉 와가지고 우리 경비실까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뚜껑이 쫙 열리고 네. 여기서 스팟미니가 물건을 들고 우리 집 문 앞까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죠.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서 이 올라오고. 모선이 와서 거기서 누가 간다고? 여기 조그만 셔틀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네, 셔틀. 셔틀이 그게 와서. 아까 있지만 리프트거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나와서 이제 노란색의 어떤 이 조그만 셔틀이 나오는데 모선 내에 또 어떻게 보면 모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명보트 같은 거겠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나중에 동영상에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또 해서 쭉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서 로봇이 나와서 물건을 여기서 거기 이제 뺏어가는 거죠. 계단 전까지 계단 가고 전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이 물건을 들고 물건을 올라가는 들고 거죠. 혹은 이고 예. 그러니까 큰 길가까지는 큰 배가 오고 그렇죠. 자 여기서 흩어져 그러면 A 아파트로는 뭐 하나 또 누가 하나 가고 그래서 어떻게 B 아파트로 거기서 누가 하나 로봇이 가고. 나와서 물건을 그래서 그 옮기는 사족 거죠. 보행이 엘리베이터 타고 307호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물건을 두고 가는 거죠. 띵동 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한국식 지역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에서 제시했던 이 팔레트는 다 바퀴 달린 로봇밖에 없었어요. 이 팔레트에서 마이크로 팔렛이 나와요. 다 바퀴형 로봇입니다. 근데 사족보행 로봇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지형에 상당히 맞는 개념을 좀 내놨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선남에서 협업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자동차는 또 싱가포르에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달 완공 목표인데 아마 좀 조기에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뭐 조지아 공장을 지을 때 스마트 팩토리로 가겠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행 연습을 싱가포르에서 하고 이걸 가지고 대규모 공장을 미국에 짓는. 뭐가 스마트한 거예요? 사람이 좀 적게 필요해요? 대부분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장치 산업이라고 부르죠. 예. 장치의 핵심은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그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죠. 근데 AM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벤츠의 팩토리 56라는 스마트 팩토리를 가보시면요. 이 AMR이 로봇을 얹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서 공장에 예를 들면 두 가지 모델만 만드는 공장을 세팅했을 때는 디지털 트윈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면 그 공장 세팅이 딱 돼요. 장치가 아니라 장비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가 더 홀류 생산이 더 들어와요. 세 개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 또 조작하면 공장이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70%밖에 안 들어가요. 더 쌉니다. 장치보다는 장비가. 대신에 유연하게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팔레트가 A부터 Z까지 부품을 다 칠고 오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싸요? 그렇게 하면? 아까 70%입니다. 24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더라도 장치 자체가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게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AMR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장의 이 캐펙스가 30% 쌉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컨베이어 벨트 쭉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이 지키고 있다가 일하는 것보다. 아니 전체가 설치할 때, 공장을 공장을 세팅할 때. 네. 아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쓰이게 될 거예요. 장치 산업에서 장비 장비 산업.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돌리시다는 거죠. 네이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네이버. 네이버는 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784라고 이번에 분당에 로봇 특화형 사옥이 지어졌어요. 아니 이름을 그거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 부르더군요. 일요일 날 우리가 그거 견학 가요. 견학하세요? 네. 거기서 회의합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거기가 1784로 오라고 그러길래 뭐 그러니까. 번지수야? 뭐야 이거 뭐. 번지수입니다. 번지수인데 힙하잖아요, 되게. 거기서 회의한다. 1784가 훌륭한 게 뭐냐면 특화망이에요. 우리가 수준은 5G는 솔직히 말하면 5G가 아니거든요. LT망에 얹어 있는 4.5G에 가깝죠. 그러니까 레이턴시, 지연성이 제로가 아닙니다. 원래 5G는 번쩍하면 그냥 되는 초저지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LT망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많이 돼요. 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속도 차이 못 느끼지만 네. 실제 기업단에서 저 5G가 생명인,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약간의 지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로봇은 브레인을 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엣지 컴퓨터를 빼버려요. 빼버리고 통신용 AP만 넣어놓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안에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 빠져 있고요. 소프트웨어, 맵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부 다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로봇은 굉장히 싸게 세팅되어 있지만 클라우드의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클라우드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이버는. 근데 허락이 안 떨어진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우리만 쓰는 특화막을 좀 줘. 해서 국회에다가 청원도 하고 계속 그래서 얻어낸 거죠. 그게 회사 28세 안에서.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최초의 로봇 특화형 건물입니다. 그걸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죠. 견학을 오라고 3%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똑똑한 분들이 많고요. 로봇. 아니 고태봉 센터장은 다 똑똑한 분들만 만나는 현대에도 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 뭐 MIT에 뭐 카네기 멜런의 최고의 분들이 그런데 아니면 한국에 안 들어오세요. 저 깜짝 놀란 게 점심 식사로 랍스터가 나옵니다. 어디서? 네이버 랩스.
그 정도가 돼야 머물러 있으시는 거죠. 엘리트들. 우리 저 랍스터 가격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여의도에 있고 강남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실제로 그 판교 근처에 가면 멀쩡한데 그 출근 잘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오전 10시에 슬슬 개 데리고 2마리 와서 그냥 그러고 가는데 알고 보면 말씀하셨던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회의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를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하루에 다 2시간만씩 계속 하잖아. 와, 뭐 하는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안 살고 그 동네는 그렇게 많다고. 어떻게 들었습니다. 판교로 보내줘? 네? 판교로 보내줘? 판교?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챗봇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프란씨 잘 보셔야죠. 저희 자리가 남아있죠. 네. 오늘 들은 얘기 쭉 보니까 이제 로봇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뭐 대강 감이 잡히는데 안 보던 거라서요.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인 것 같은데 뭐 한 5년 후 미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보다는 뭐 발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진도는 나갔는데. 진도는 그들끼리 나간 거고 우리한테는 안 왔다. 내 생전에 뭐 좀 보이겠어?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나이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가 로봇만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드리긴 너무 아마 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 친구 왜 나와서 재미없고 아마 딱 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뺐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신경을 모방한 퍼셉트론이라는 나온 게 1958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처럼 뭔가 인풋이 있었을 때 안에 뭔가 연산을 하고 아웃풋이 툭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 원시적 카피를 한 거예요, 뇌를.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아무런 연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단층 퍼셉트론에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약간 늘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딥 뉴럴넷, 우리 딥러닝이 나오기 시작한 게 물론 이제 논문은 나왔지만 2006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보면서 이제 연산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인풋을 넣었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연산을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 이제는 가중치라는 개념을 넣어요. 왜냐면 우리가 0과 1이라는 선형적이라는 얘기는 디지털이라고 해봐야 0과 1의 함수잖아요. 그죠? 이진수입니다. 근데 가중치라는 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 레이어가 처음에는 한 개층, 두 개층, 세 개층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 하드웨어의 컴퓨터 성능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델, 하드웨어가 버벅버벅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 초거대 AI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이 개념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하면 계속 다 연산할 필요가 아니라 이게 이제 따로 어떤 층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 좀 저장하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돌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 모델을 통해서 버트라는 모델 구글에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픈 AI가 GPT-3라는 어마어마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은닉층이 어느 정도냐면 레이어가 1750억 개입니다. 사람 뇌보다도 얼뜨기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가 유튜브 외국 유튜브 보실 때 번역 누르시면 만물 박사더군요. 옛날에는 버벅버벅 되는데 최근 굉장히 부드럽지 않으세요? 번역도 잘하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작곡도 하고. 그게 GPT-3 이전과 이후입니다. GPT-3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2019년, 20년입니다. 이 GPT가 나오고 나서 언어에서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번역하는 거 보면. 중국어, 불어, 이태리어 할 거 없이 번역되는 게 대부분 다 균질해요. 왜냐하면 수학식이기 때문에 한 번 되고 나면 모든 것 다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GPT에다가 이미지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IGPT가 되는 거죠. IGPT가 되면서부터 이미지까지 연산하기 시작해요. 그게 불과 얼마, 제가 2019년도에 3프로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1년 뒤에 나온 겁니다, 이 모델이. 이걸 얹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오픈 AI가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고 그분들이 테슬라로 그대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이 IGPT 모델을 가지고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보를 오픈 AI 계보를 테슬라가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당시 하드웨어 기술이 없었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도와줬겠죠. 거기서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눈을 더 크게 뜹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AI 계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가장 탑에 쓰고 많은 업체들이 여기다가 엔비디아는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식이에요. 필요하면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기는 폐쇄계죠. 우리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나부터 다 되고 나면 비싸게 팔든지 하겠다는 거죠. 네, 애플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iOS하고 안드로이드 비교가 많이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똑같거든요. 자율주행되면 로봇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로봇이 답답하다는 말씀은 왜 아직도 자율주행 안 돼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새벽 5시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 시기에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아시겠지만 도저 컴퓨터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내년도, 2024년도죠. 24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냐? 1초에 110경번을 연산하는 게 테슬라라면 엔비디아는 그 다음에 1800경번을 연산하게 만들겠다.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 초거대 AI를 돌리겠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답답해했던 삼라만상이 조금씩 빛을 보는 해결을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업체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순 반복이고 위험하고 굉장히 지루한 일들서부터 풀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네. 공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겠죠. 그럼 마치 자율주행처럼 공장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쌓였으면 이 도조 컴퓨터는 엄청난 지식이 쌓이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200명, 300명 이번 사람 자르는 게 어딘지 잘 보시면 인공지능 사업부에 사람 잘렸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더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라벨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아 데이터 자꾸 입력해서 맞습니다. 자꾸 먹여 살리는 인공지능 먹여주는. 그렇죠. 라벨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에 나 잘했어, 연산 잘했어, 정답 딱 태그 붙여주는 게 라벨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인형 눈깔 붙이기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네. 인공지능 전공하러 대학원 가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줬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10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0명한테 고정비를 주면서까지 데이터 레벨링을 시킨 거죠. 근데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도대체 1000명을 해결될 게 아니다. 그때부터 하는 게 오토 라벨링. 오토 라벨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르며 인공지능은 중요한데 왜 사람을 잘라낼까? 자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뇌가 계속 정교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 GPT-3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더 이상 모델 센트릭 AI는 어프로치는 이제는 좀 한물 갔다.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그래요. 데이터를 퓨리파이 하겠다. 이거 되면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모델로 가고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스케일 어마무시한 데이터와 하드웨어가 따라옵니다. 이게 올해 뭐 내년 내후년까지 완성되는 모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자율주행도 테슬라 잘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플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24년도에 차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세계 디지털이나 AI에서 이건 돈이 되기 때문에 안 뛰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물리세계의 무인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다. 그리고 로봇의 바운더리가 자동차보다 훨씬 크다. 그렇죠. 라고 테드에서 얘기를 했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자동화해서 계속 속도를 높여왔다면 지금의 기술은 인지 판단을 사람으로부터 로봇이 가져가는. 배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로봇화 혁명, 무인화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는 조금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아까 있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로봇으로 해결하고 더 부가가치 있거나 서비스 쪽인 사람이 투입되는 이런 식의 어떤 산업의 구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봇 산업은 반드시 얼굴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야 이거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되는 거니 보편적 복지해야 되는 거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제가 정치 쪽에 이 특강을 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질문할 게 그거밖에 없지 사실. 로봇은 근로소득세 안 내요. 그러니까 로봇세를 걷는 거는 나중에 되면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어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봇을 만들어서 퍼뜨릴 때까지는 누군가 로봇을 만드는 산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선 로봇 육성 후 복지입니다. 그게 돼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일단 로봇 산업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을 거고요. 로봇 쪽에서 중국이 너무 세요 또. 그래서 한국이 일단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 거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뭐 힌트 좀 주시죠. 몇 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게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9월 30일 날 일단 AI 데이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테슬라.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로봇을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한 연구가 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가지 주입니다. 아까 애플하고 아마 안드로이드 좀 비교를 하셨는데 예. 엔비디아는 지금 안드로이드식 정책을 쓰고 있고요. 테슬라는 애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제일 큰 형님 중에 하나가 벤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벤츠가 해보다 안 돼서 엔비디아한테 봤어요? 엔비디아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다 엔비디아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이 처음에 바다를 만들었죠. 바다. 그다음 노키아가 뭐 신비안 이런 거 만들다가 결국 안드로이드 하나로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벤츠는 그걸 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얘들한테. 그럼 테슬라 말고 나머지 1등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줄 쓴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현대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아직 많은 레거시 업체들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거든요 지금. 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바다가 또 실패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엔비디아 진영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번호표 좀 뽑고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옵티마이즈가 돼 있기 때문에 원탑.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야 다 내기로 오라. 대신에 여기는 100% 다 테슬라가 먹지만 여기는 50대 50 나누는 거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움직임이 로봇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로봇의 시대가 그쪽 자율주행의 시대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사람을 내치는 경우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바뀌어가는 과정들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로봇 산업에서도 우리가 계속 눈을 뜨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소 기술들인 뭐 모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한국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LG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삼성이 로봇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세대 먹거리 로봇을 지정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바라볼 때, LG를 바라볼 때, 현대차를 바라볼 때 기존의 인더스트리뿐만이 아니라 새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을 빌드업하고 확장하는지도 저희 꼭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태봉 센터장과 조희승 연구원이죠? 예, 맞습니다. 조희승 연구원이 단행본을 하나 냈어요. 로봇이 선사한 무인화 혁명이라는. 근데 이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그거는 우리 3프로 그 자료실에 시내 자료실에 이 책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말에 요 방송 보시고 시간이 좀 허락하시는 분들은 요 리포트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로봇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0.001%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열심히 썼습니다. 야, 이런 거 이걸 막 공짜로 주면 거 이거 출판사들 어떻게 해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우리. 하여튼 저 이 자리 나왔는데 하여튼 그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CES도 뵙겠지만 그 저희도 하여튼 뭐 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투자하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저 친구 또 누구 현혹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주가가 변동이 있어도 산업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미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의 전략기획이나 이런 쪽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또 어떤 타임 호라이즌하고 기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누굴 현혹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 또 발맞춰 열심히 뛰는 또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뭐 저희 한 다음 주 정도에 저희 회사가 아주 작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하이트즘 뭐죠네? 하이트즘 우리 그냥 그 하이 공부방이라고 쳐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 뭐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야 되겠네요. 20세기 초반에 누군가가 자동차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다면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고. 맞습니다. 21세기 초에 야 이제는 휴대폰이 세상 바꿔 그러면 뭘 바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로봇 이야기가 아직은 그렇게 들리기도 하나 믿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에이 괜히 공부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우리가 손정희 회장이 기술적 특이점을 얘기 네. 많이 하죠. 네. 그게 이제 싱귤레러티라는 건데 이퀄라이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100이 되면 전부 다 10이 되면 펑 하고 이제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AI가 제가 보기에 한 8, 9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만 끌어올리면 아마 로봇은 상당히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AI를 많이 와칭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이 공부방도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고태봉 센터장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저희 3프로TV가 또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콜라보해서 또 콘텐츠도 잘 만들어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